네, 안녕하세요. 김우철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시험 치렀던 24년도 61일 세무사 2차 시험 회계학 2부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 먼저 하고요. 총평 그다음에 향후의 공부 방법 또 앞으로 세무사 2차 시험 문제 출제 시에 바라는 점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먼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이게 지엽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든지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 이게 모두 출제가 된 극상의 난이도였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시험을 이제 다들 보셨잖아요. 시험 보면은 뭐 적격 분할 같은 경우에 압축이나 충당금, 입금에 산입하는 문제 그게 한 6점으로 출제가 됐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다 있지만 그래도 좀 구석진 부분이어가지고 이게 수업 시간에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죠. 또 문제도 하나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도 잘 안 풀어보는 그런 문제인데 좀 너무 지엽적이고 좀 그런 부분이어서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출제가 됐다. 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가업성습 공제를 받은 그런 양도자산의 경우에 2월 과세 문제 이것도 교재에서 내용은 있는 거지만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또 그것도 좀 지엽적인 부분이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거는 또 8점짜리로 출제가 됐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이게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거기 좀 있었죠. 또 법인세 문제 1번에 배당금 수익 의제 배당 문제 해서 거기 문제가 시간 그러니까 문제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의제 배당 같은 경우에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어가지고 숫자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로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맞나? 막 이러면서 또 이게 문제를 푸는 풀다가 이게 틀렸나? 해서 또 다른 문제로 막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료가 너무 많이 주어져 가지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숫자가 또 딱 떨어지지 않았죠. 뭐 그런 문제들 또 불균등 증자 법인세 문제 2번에서 자료 2번으로 나왔던 불균등 증자 문제도 불균등 증자만 딱 문제가 나왔다면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아닌데 2012년도에 회계사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던 유형과 거의 유사하게 해가지고 숫자만 좀 바꿔가지고 거의 유사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그때에도 우리 교재에 이제 문제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근데 그 문제 풀 때에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다. 이 배점에 비해서 그러니까 불균등 증자 쪽만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문제 풀어보자 해서 문제를 풀어봤던 거지. 그 불균등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추가로 돈을 더 차입을 했을 때에 추가로 발생하는 그런 세무조항 등의 문제까지 같이 물어본 문제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였다. 그리고 거기에다 또 법인세 같은 경우에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또 법인세 회계학에서의 수익과 연결해 가지고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또 출제가 됐는데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 처음 보는 유형의 이 문제 있잖아요. 이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는 약간 문제 출제에 또 오류가 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제가 얘기해 드리고 할 겁니다. 아무튼 문제를 좀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니까 오히려 더 명확하게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었어야 되는데 문제를 좀 명확하지 않게 문제를 좀 출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처음 보는 유형인데 명확하게 출제가 되지 않고 제가 볼 때 문제에 좀 오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또 나오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진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출제가 된 극상의 난이도였다. 지금까지 한 뭐 20여 년간 제가 기출 문제를 쭉 봐왔었는데 회계사나 세무사에서의 이제 2차 시험 세법 2차 시험의 난이도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었나.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게 요런 부분들만 하더라도 이 점수 배점이 약 30에서 40점 정도 35점 안팎이에요. 거의 40점에 가깝습니다. 그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어가지고 뭐 손을 못 댔거나 손을 댔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풀다가 막 포기했거나 아니면 풀었다고 할지라도 정답이 아닐 확률이 좀 더 있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거의 맞추기 힘들지 않았을까. 또 이게 이런 부분들이 한 15점에서 20점, 요거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 할지라도 좀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멘탈이 나가잖아요. 멘탈이 나가다 보니까 다른 문제들 문제 풀 때도 막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문제들만 한 40점 가까이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극상의 난이도였을 것이다. 멘탈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또 회계학 일부,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회계학 일부에서 이제 카운터 펀치를 맞고 흔들리는 막 멘탈이 지금 나간 상태에서 회계학 2부 딱 세무계 문제를 딱 봤는데 이것도 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연타로 멘탈이 붕괴가 돼가지고 거의 뭐 쉽지 않았을까. 칼채점으로 해서 과락을 넘긴 수험생 거의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의 경우에는 과락만 넘기면 붙는 시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득점 나올 수가 없고요. 60점 나온다면 굉장히 칼채점을 했을 때 60점이면 만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칼채점을 했을 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베이스업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채점을 할 때 너무나 과락자가 많다 보니까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1부에서도 어려운데 2부까지도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베이스업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700명이 나올까요? 그렇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 자, 향후의 공부 방법.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이거를 이제 잘못 생각하면 그렇다면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 막 어려운 부분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잘못된 공부 방법이에요. 이게 세법의 양이 너무나 많잖아요. 공부할 양이 너무나 많고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부를 이렇게 막 지엽적인 부분이라든지 막 어려운 거 위주로 막 찾아가지고 막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지엽적인 부분은 이거는 또 말 그대로 지엽적인 부분은 괜히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좀 구석진 부분은 좀 나름대로 본 틀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실제 시험장에서 정확히 그 내용을 기억해내기가 힘듭니다. 딱 다시 말하면 공부를 내가 몇 번 했다 할지라도 좀 지엽적인 부분이나 좀 어려운 부분들은 머리에 팍 각인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명확하게. 그리고 또 머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지엽적인 부분을 막 공부하다 보면 기본적인 부분들이 희미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완전 천재가 아닌 이상 지엽적인 부분을 공부를 막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 막 하다 보면 갑자기 기본적인 부분들이 희미해지니까 시험장에서 딱 갔을 때 갑자기 헷갈립니다. 얘가 미만이던가 이하던가 막 이런 것도 갑자기 헷갈리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었는데 희미해지니까 2천만 원이든가 1,000만 원이든가 100만 원이든가 1,000만 원이든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부분들 마저도 흔들려요. 그래서 너무 지엽적이거나 어려운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무협 소설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주화인마 빠지는 거죠. 아직 내공이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막 엄청 상위 레벨의 그런 상위 레벨의 내공이 필요한 그런 무술을 막 연마하다 보면은 주화인마에 빠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사람 이상하게 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에요. 막 어렵거나 지엽적인 부분들 위주로 공부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시험 어떻게 한다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이런 시험에서는 과락을 면하면 붙는 거예요. 과락을 면하면. 고득점을 맞는 게 아니라 어차피. 문제가 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이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렇게 갑자기 난이도가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났는데 작년 같은 세무사 2차 시험 회계학 2부 문제 작년 같은 수준의 난이도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 기본적인 부분들만 충실하게 하면 충분히 일정 60점 이상, 70점 이상 나올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나오면 이제 고득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험이었는데 올해 같은 이런 시험 문제는 이거는 과락만 면하면 붙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엽적인 부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번 시험에서도 한 60점, 65점 정도는 충분히 기본적인 부분들이어서 풀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기본적인 부분을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딱 봐도 허걱 지엽적인 부분은 나만 지엽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2차 준비를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엽적이라고 느끼는 거는 모든 수험생이 다 지엽적이라고 느끼는 거고요.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시험은 모든 수험생들이 다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딱 그런 문제다. 이번 시험 같은 그런 문제가 딱 앞으로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최대한 빨리 기본적인 부분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그래서 그 기본적인 문제에서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도 어떻게 하는 더 기본적인 걸 더 확실하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안에도 기본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을 정신을 바짝 차린 채
멘탈을 유지하는 게 또 강철 멘탈이 또 있어야 되긴 하는데 멘탈을 유지한 채 기본적인 부분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최대한 점수를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 가는 그런 방법을 했다면 이번 시험에서도 과락을 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험 문제는 뭐 법인세가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물론 이제 거기 안에서도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풀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한두 개 정도 조금 거기에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법인세에 비하면 좀 풀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 이번 같은 문제 딱 보자마자 법인세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부터 먼저 빨리 풀고, 내가 아무리 평소에 법인세를 먼저 푼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말도 안 되는 처음 보는 유형이라든지 지역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로 나왔어요. 그럼 바로 법인세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법소부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역적인 부분으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분명히 기본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먼저 풀어서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공부한다. 지역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무회계 연습책 문제 결국에는 동차 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동차 때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동차 때는 어차피 버릴 거 좀 버리고 내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걸 더 확실하게 하는 거고요. 유예 때는 좀 버리는 거 없이 전반적으로 보되 그 전반적으로 보는 것도 기본적인 거 위주로. 어차피 지역적인 거 봐봤자 기억 안 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향후의 공부 방법 이렇게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바라는 점. 세무사 2차 시험 바라는 점. 자, 이게 보니까 지금 아까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제 풀어드리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문제에 오류가 있어요. 문제에 문제 소지가 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난이도가 높은 문제든 낮은 문제든 오류가 없게 문제 소지가 없게 출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세무사 회계사 2차 시험도 2차 시험은 좀 검토를 좀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하는 편이어서 오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적은 편이에요. 근데 회계사도 가끔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나오는데 세무사 2차 시험은 검토가 좀 더 부족한 게 아닌가, 아니면 검토위원이 좀 실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검토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에 오류가 있던지 아니면 문제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율표도 지금 엉터리 세율표가 주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뭐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처음 보는 유형인데 문제 소지가 있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오류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없게 출제하기를 좀 바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계산을 하다 보면 소수점 이하의 숫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조금만 신경 쓰면은 뭐 의제배당이라든지 또는 불균등 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원이, 저도 계속 모의고사 내고 문제를 출제하니까 알잖아요. 문제를 출제할 때 숫자를 조금만 신경 쓰면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오지 않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뭐 대손 실적률이라든지 불균등 증자에서의 불균등 증자 후의 주가라든지 아니면 의제배당할 때의 평균법을 적용한 단가를 구한다든지 그럴 때 그런 것들은 조금만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이 신경만 쓰면 소수점 이하의 숫자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적수까지 계산해서 뭐 몇십억, 몇백억까지 나오는 뭐 적수까지 계산하는 차입금 적수라든지 가제금 적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라든지 가제금 인정이자까지 소수점 이하로 나오지 않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거는 문제 출제할 때 그건 쉽지가 않은데, 근데 나머지들은 소수점 이하로 나오는 거 안 하게 문제 출제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최대한 그런 소수점 이하로 나오는 경우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알잖아요. 문제 풀 때의 의제배당이라든지 불균등 증자에 불균등 증자 후에 주가라든지 이런, 또는 대손 실적률 구할 때 탁 계산했는데 소점이 탁 나온 소점 이하로 쫙 숫자가 나와버리면 내가 뭘 틀렸나? 다시 또 계산기 눌러봐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왜 거기에 시간을 더 쓰게 하냐 이거죠. 문제 출제할 때 좀 고려를 해주시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죠? 이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 부탁드리는, 제발
제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다 변별력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진짜 부탁드리는 건데 제발 2차 시험 정답을 반드시 공개해라. 왜냐면 이게 문제 지금 보세요. 문제 소지가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또 세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문제를 딱 출제해 놓고서 정답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냐 이쪽이 맞냐 이쪽이 맞냐 명확하지 않게 애매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문제 좀 더 풀어보겠지만 문제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문제 오류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답을 공개를 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 그거 아니다. 그게 정답이라면 지금 이렇게 문제를 푼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건 문제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이의 신청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정답을 공개를 해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보고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이것도 맞네. 아 이것도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네. 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채점을 할 때 처음에 교수가 그 출제위원이 제시한 답안 근데 이게 이 문제 자체에 문제 소지가 있거나 오류가 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다면 이의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정답이 이렇게 딱 나오면. 그럼 그 이의 신청 받아들여 가지고 봤더니 그러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이 문제에 오류가 있었네. 문제가 소지가 있어서 얘가 아니라 얘도 답으로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쓴다고 하면 이렇게 쓴 사람들이 아니 교수가 지금 문제에 오류가 있어 놓고는 이렇게 정답을 자기가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해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정답을 지금 뭘로 해가지고 채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신청을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깜깜이 시험을 보는 겁니까?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더 그렇다니까요. 문제가 있다니까 좀 이따 제가 얘기하면 다 동의할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러면 이렇게만 채점하면 안 되고 이렇게도 채점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응? 문제를 잘못 내놓고서는 정답 공개도 안 하면 모의고사 지금 냈는데 학원에서 정답도 공개 안 하고 채점 막 해가지고 몇 점이다 이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넌 몇 점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에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제발 좀 이거 2차 시험 회계사든 세무사든 특히 세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답을 공개해야 됩니다. 문제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럼 이의 신청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아니 이의 신청이 말이 안 되면 그냥 기각시키면 되는 거고요. 이의 신청 그러네 이거 이의 신청 이거 받아들여야겠네 채택해야겠네라고 한다면 복수 정답 인정해야죠.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아직도 이렇게 정답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답을 공개하는 게 왜 겁나시나요? 응? 안 됩니다. 이거 제발 좀 이 세 가지 특히 마지막 거요. 이거 이렇게 오류가 있거나 하는 것들을 이걸로 바로잡을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걸로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최대한 이거 지양해 주시고요. 소수점 이하로 나오는 거. 그리고 얘는 얘랑 좀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좀 잘못되거나 오류가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거를 어느 정도는 바로잡을 수 있으니 제발 정답을 공개하세요. 그래서 이 신청 받아주세요. 자,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설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고요. 문제풀이는 제가 직접 좀 손으로 좀 풀어드리면서 자료를 여기 문제 보고 문제는 손으로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해설지는 이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계기부에 문제 공통 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처세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에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이제 이런 말이 별로 그동안은 없었으니까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절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금액 계산할 때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하래요. 네, 반올림하라고 이렇게 문제가 계속 주어졌고 그다음에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서 계산 근거를 표시해서 답하시오. 근거를 표시해서 답하시오. 문제 1번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고요. 자료가 지금 자료 1, 자료 2, 자료 3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상호 독립적이래요. 같은 자료에 세무종이 2개 이상 있으면 상기하지 말고 모두 표시해라.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장부상 회계 처리는 한국책대 국제기준에 따르며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장부상 회계 처리는 한국책대 국제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 정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됐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이제 보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제 쫙 먼저 서문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음을 보는 거죠. 물음 1번. 물음 1번은 자료 1. 자료가 지금 1, 2, 3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 자료 1번에 대해서 중에서 한국의 24개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해가지고 15점짜리 물음 1번이 지금 나왔어요. 물음 1번 자료 그죠? 이렇게 지금 나왔고요. 자료 1번에 자료 항목 번호가 1, 2, 3이 있어요. 자료 1번에 항목 번호가 1, 2, 3번이 있는데 그 1, 2, 3번에 대한 세무정보 소득 처분, 가산종, 차감종 적고 그다음에 자료 1번에도 3번에 유상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금액이 얼마인지 별도로 따로 좀 적으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딱 보고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세모 중에 몇 개 나올지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문제 1번에 물음 1번. 문제 1번에 물음 1번. 지금 근거부터 먼저 좀 적고 가볼게요. 근거 해가지고요. 근거 해가지고 적고 자료 1번 자료, 2번 자료 쭉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세무 중에 몇 칸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답안 작성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면은 자료의 1번만 먼저 볼게요. 자료 1번에 1번이죠. 자료 1번. 다음은 영리내고법인 한국의 24기 사업연도 배당 수익금에 대한 자료다. 한국으로부터 출자받은 회사는 모두 내고법인으로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및 조특법상 감면규정 및 동업교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수익배당과 입금세 적용 대상이라는 거죠. 아래 1, 2, 3 내용은 다 상호 독립적이다. 먼저 1번입니다. 한국은 23년도 1월 1일 날 한강의 주식 100주 총 발행 주식이 800주인데 100주니까 지분율은 12.5%죠. 이런 것들 이제 보자마자 이렇게 해놓고요. 12.5% 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100주를 75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기타 포괄순위 공정한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대요. 이걸로 분류를 했고요 지금. 그다음에 23년도 말에 이때는 이제 세무정이 안 떴겠죠. 23년도 1월 1일 날. 23년도 말에 한강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주당 5,500원으로 그러니까 100주니까 이제 5,500 55만 원 되겠죠. 55만 원을 그 평가이익을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했대요. 별도 언급이 없으면 이걸로 한 거라며. 아무튼 이걸 명확히 또 표현됐네요. 이거에 따라 회계 처리했다. 그죠? 그럼 이제 23년도 말에 여기 좀 보시니까 23년도 1월 1일 날 취득했을 때는 세무정이 안 뜨죠. 장부에 지금 금융자산 75만 원, 현금 75만 원. 세법도 마찬가지죠. 세무정이 안 떴어요. 23년도 12월 31일 날 지금 금융자산 장부에는 한 주당 5,500원이니까 이렇게 55만 원만큼 평가이익이 100주니까 이제 55만 원이 되는 거죠. 평가이익이 발생한 거죠. 기타 포괄손익 여기 잡은 거잖아요. 세법은 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23년도 12월 31일 날에는 세무정이 떴겠죠. 왼쪽 다 양쪽 다 BS 계정 없애줘야 되는 거니까 왼쪽 송금산입 금융자산에 대한 차이 55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없애주는 거니까 입금산입 기타 포괄손익 55만 원 소득처분은 기타 이렇게 했어요. 이건 이제 여기까지 23년도에 대한 거고 24년도에 24년도 3월 5일 날 상법상 규정에 따라 주발초를 감액해서 주당 10,0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했고요. 주당 10,000원이니까 100주면 100만 원이잖아요. 총 주당 10,0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했고요. 한국은 이를 배당금 수익으로 장부상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죠. 배당금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23년도, 24년도
24년도 3월 5일 날 지금 총 한 주당 10,000원, 100주니까 100만 원 현금을 받고 얘를 지금 배당금 수익으로 이렇게 잡은 거죠. 근데 이제 세법에서는 이게 뭐예요? 자본준비금의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투자 원금 회수라고 그랬죠. 투자 원금 회수입니다. 자본준비금이라고 하는 건 투자 원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익잉여금으로 해서 받은 배당이 아니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은 배당은 투자 원금 회수니까 걔네들은 배당금 수익이 아니라 투자 원금 회수니까 투자 주식가액의 감액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 원금 회수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이 내 투자 주식의 취득가액인데 투자 원금으로 해서 한 거니까 현금 들어온 것만큼 투자 주식가액이 감액돼야 된다. 기억나시죠? 근데 투자 주식가액이 지금 세법상 얼마밖에 없어요. 세법은 지금 처음에 75만 원 있잖아요. 75만 원이고 55만 원만큼 증여한 건 세법상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세법상 이 투자 주식가액이 75만 원밖에 없으니까 투자 주식가액을 감액하려면 그죠? 투자 주식가액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투자 주식가액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이를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 원금 회수로 보는 거기 때문에 투자 원금 세법상 투자 원금이 지금 75만 원밖에 없으니까 현금 100만 원 들어온 거 중에서 투자 원금 회수는 75만 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만 배당금 수익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배당금 수익 맞죠? 입금이죠. 나머지 더 받은 거는 투자 원금은 다 회수했고 추가로 회사가 벌어들인 게 있으니까 지금 돈이 있어가 나한테 배당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추가로 벌어들인 걸 가지고 받은 거니까 배당금 수익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투자 원금 회수 자본준비금의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투자 원금 회수니까 그거에 대한 세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법상 이제 투자 원금이 다 회수가 돼버려서 세법상으로는 3월 5일자로 이제 투자 주식의 가액이 빵원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세무적 학년 갖고 아이세계는 쳐버리는 거니까 이쪽에 금융자산, 입금, 불산이 금융자산에 대한 차이 75만 원 75만 원 마이너스 유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법상 배당금 수익은 이제 25만 원이니까 그리고 지급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수입 배당 입금불산입도 해야 되는 거죠. 수입 배당 입금불산입 배당금 수익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입금불산입 수입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요거 이제 아까 지분율이 20% 미만이잖아요. 지금 800주인데 100주를 취득했으니까 12.5%란 말이에요. 20% 미만이니까 입금불산율은 30%. 30% 하는 거니까 7만 5천 원. 25만 원에 30% 7만 5천 원 기타. 그죠? 여기 25만 원은 7만 5천 원은 25만 원에 30%인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24년도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됐어요. 여기 제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면 문제 1번부터 지금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지금 문제 오류가 없는데 한강이 24년도 10월 1일 날 보유 주식 중에서 40주를 50만 원에 처분하고요. 처분이익 20만 원이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금융자산 다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지금. 그죠? 국제 기준에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서 처분했을 때 처분이익이 뜨나요? 지금 국제기 기준을 적용한다면서요. 국제 기준을 채택했다면서요. 국제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면서요. 지금 별도 언급이 없느냐.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갑자기 국제 기준이 아닌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회계 처리했느냐? 이게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려면요. 국제 기준이 아니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해야지만 이게 50만 원을 처분했을 때 처분이익이 20만 원이 뜨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100주 중에 40주를 지금 처분했잖아요. 10월 1일 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를 낼 때에 정확하게 문제를 출제하지 않은 거죠. 국제기준 적용했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국제기준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회계 처리했느냐? 국제기준으로 회계 처리했다면은 이때 당시에 별도의 말이 없으면은 처분한 금액, 그 40주에 대한 처분한 금액, 40주에 대해서 처분한 금액이 그때 당시 시가인 거잖아요. 그 시가로 일단 평가 손익으로 맞춰주고 그러한 다음에 처분에 대한 분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처분 손익이 뜰 수가 없죠. 국제 기준에서 처분 손익이 어떻게 떠요? 안 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 출제가 지금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처분했는데 현금을 50만 원 받았어요.
처분 이익이 지금 얼마 떴다고요? 20만 원 뜨려면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장부에는 장부상 금액은 지금 100주잖아요. 100주가 이때 75만 원에 이때 55만 원. 그죠? 자, 두 개 합하니까 얼마 되는 거냐면 130만 원이죠. 130만 원에 40% 하면은 얼마 되는 겁니까? 그죠? 52만 원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금융자산이 40%가 없어졌으니까 40% 없어졌으니까 52만 원 없어진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국제계 기준이 아니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면 지금 이 금융자산에 대한 기타 포괄손익 55만 원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라니까요. 이게 같이 없어지는 거니까 55만 원에 40% 하면 22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타 포괄손익이 오른쪽에 55만 원이 40% 해가지고 22만 원만큼 없어집니다. 이거는 국제계 기준 아니잖아요. 회계 처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지.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뭐가 떠요? 여기 그렇죠. 처분이익이 아니면 이 회계 처리를 주든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건 뭐냐면 처분이익이 30만 원, 20만 원 떴다. 처분이익이 20만 원 떴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거거든요. 이 회계 처리를 줬어야죠. 이 회계 처리를 줬어야죠.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회계 처리를 놓고서 세법은 회계 처리를 주지도 않고 그냥 50만 원하고 처분이익 20 했다.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건데 이건 또 국제 기준이 아니고 일반 기업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고 현금 얼마 받았어요? 현금 50만 원 받았고요. 지금 세법에서는 금융자산이 이미 여기서 원금 회수가 전부 다 돼버리는 바람에 75만 원이었다가 원금 회수가 다 돼서 세법상 금융자산이 지금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럼 세법에서는 지금 이게 50만 원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냐? 이게 다 그냥 처분이익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 금융자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미 없어져 가지고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이해하는데 이 회계처리를 줬어야죠. 그러면 문제 소지가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세무정하면 어때요? 세무정하면 쳐지고요. 아이스크림 쳐버리면 얘하고 두 개 이중 세무정이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계처리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문제 주어졌어야죠. 왼쪽에 없애주는 거니까 송금산입 기타 포괄손익 22만 원 오른쪽에 없어지는 거 입금산입 금융자산에 대한 차이 52만 원 요렇게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이걸 회계 처리 안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장부에 그러면 현금 50만 원 받았는데 처분이익이 20만 원이란 얘기는 그냥 그러면 금융자산은 30만 원 없어진 건가? 130만 원에 40% 하면 딱 52만 원에 기타 보고서이 또 딱 40% 없애야지만 이게 딱 떨어지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한 건가? 아니 이게 지금 이게 기업 국제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50만 원 받는데 처분이익이 20만 원이다. 장부에 그렇게 회계 처리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럼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세법은 마찬가지죠. 현금 50만 원 받았는데 아무튼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건 같긴 한데 이 회계 처리를 안 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소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주든 줬어야죠. 그럼 세무종이 달라지는데 세법은 같지만 장부상 회계 처리를 그냥 말로만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 기준도 아니고 이것도 국제 기준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둘 다 그냥 아무튼 둘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 없잖아요. 또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는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은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출제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회계 처리를 줬어야죠. 왜 안 줍니까 회계 처리를? 나 이해가 안 돼. 그것도
잘못된 걸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고서 회계 처리를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자 그러면 이렇게 했다고 해도 틀릴 수 없어요.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안 줬으니까 회계 처리를 현금 받았는데 처분이익이라뇨. 아무튼 있다면서요 20만 원이.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관련된 국제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도 아니고요. 지 마음대로 한 거죠. 아무튼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다 되고 이렇게 되면 순액으로 이제 이거의 순액이 입금산입이 되는 입금산입 금융자산에 대한 차이 30만 원 유보 이렇게 써도 틀렸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공개하라고요. 이렇게 했는지 정답이. 만약 이렇게 정답이 나왔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다는 거고 지금 출제원은. 이것도 엉터리인데. 근데 이렇게 답이 나왔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다는 건데 이것도 엉터리죠. 둘 다 뭐가 아니니까. 국제 기준이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국제 기준대로 하지 않았어. 처분이익이 20만 원 있다면서요.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걸로 회계 처리했다는 건데 줬어야죠. 회계 처리를. 줬어야죠. 회계 처리를 주지 않고 말로만 현금 50 받고 처분이익이 20 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그럼 정답을 공개했을 때 이렇게 나왔으면 아니다. 이렇게 해도 맞았다고 해야 된다. 답이 이게 나왔으면 아니다. 지금 네가 문제를 잘못 낸 거니까 이것도 맞았다고 해야 된다.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의 신청을. 지금 문제 소지가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매년 있는데 앞으로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매년 있어요. 한두 개씩. 또 어떻게 채점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응? 내가 출제원이 아니니까. 실제로 모의고사 같은 거 냈을 때도 이렇게 문제 오류가 있으면 학생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네 이거는 오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맞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정규 시험에서 그런 게 없이 채점을 그냥 하고 끝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의신청에서 가보면은 확인도 안 되는데요. 정답을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점수가 제대로 된 점수인지 아닌지조차 모르잖아요. 단답형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문제 소지가 있는 거 맞죠? 첫 번째 문제부터 문제 소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도 있고요. 세 번째도 있고요. 물음 1번은 자료 1에 1, 2, 3 자료 다 문제 소지가 있어요. 뭐 하나 있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아무튼 답은 요거 2024년 요거 두 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든 저는 이렇게 문제 해답지 이렇게 냈는데 이렇게 하든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틀렸다고 할 수 없다니까요. 문제를 잘못 냈으니까. 아무튼 요거랑 요거를 답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자, 물음 1번, 2번입니다. 이제 2번 자료 그러면. 자, 2번 자료입니다. 한국은 23년도 7월 1일 날 남강의 주식 1000주 총 발행 주식 5,000주니까 지분율이 20%죠. 주당 액면가액은 1,000원을 1000주를 120만 원을 취득을 했대요. 그리고 24년도 12월 31일 날 주식의 장부가액은 150만 원으로 취득 원가와의 차이는 지분법을 적용으로 인한 거래요. 장부가액이 150만 원. 120만 원 취득했는데 장부가액이 150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23년도 말에 23년도에 10만 원, 24년도에 20만 원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면서 추저시가액을 증액하면서 지분법 이익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거죠. 세법은 걔를 인정하지 않죠. 23년도 말에 이거 부인하는 세무조항하고 24년도 말에도 이걸 부인하는 세무조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4년도 3월 1일 날 남강은 주총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주당 1,000원의 배당을 결의를 해서 지급했으며 한국은 배당금 수령액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감소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대요. 24년도 12월 말 현재 한국의 자산 총액은 적수가 21억 9천만 원이고요. 24년도에 지급이자는 150만 원이래요. 여기도 이제 문제 소지가 좀 있습니다. 깔끔한데 문제가 좀 있어요. 좀 2번 자료 거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2번 자료. 그러면 자, 2번 자료는 일단 23년도 7월 1일 날에 근거 23년도 7월 날 취득했을 때는 세무조항이 없죠. 장부에도 현금 120만 원 주고 주식을 취득한 거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할게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120만 원에 현금 120만 원이 나갔을 거고요. 세법도 일단 이때는
세무조항이 없죠. 23년도 말에 이제 말이라고 다 가정할게요. 지금 지분법 이익 투자 주식 10만 원. 이거 이제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요거 이제 세무조항이 떴을 거고요. 이건물산입 투자 주식에 대한 차이. 이거 이제 10만 원의 마이너스 유보인데 요거는 23년도에 이제 그죠? 24년도는 이제 지분법이 하기 전에 3월 1일 날 배당을 결의해 가지고 배당금을 받았는데 그때 주당 1,000원의 배당금이 결의가 됐대요. 지금 주당 1,000원이고 총 1,000주니까 100만 원이죠. 근데 이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다 보니까 이걸 투자 주식가에게 감액으로 회계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법은 이게 배당금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무조항이 뜨는 거죠. 입금 산입 투자 주식 이제 그거를 투자 주식 자리에 배당 수익이 들어오는 거니까 유보하고 그리고 이제 세법상 배당 수익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지금 수입 배당 이꼴셈을 해야 되는데 지분율이 딱 20%니까 입금물세율은 80%나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제 기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계산할 때 배당금 수익 100만 원 빼기 지급이자가 지금 얼마냐면 지급이자가 150만 원에 곱하기 자산 총액의 적수 21억 9천만 원이래요. 21억 9천만 원. 여기서 지금 보시면 분자의 지금 세법상 주식가액은 얼마냐면 처음에 120만 원. 세법상 주식 120, 장부상 10만 원 증가된 거고 세법상 주식은 120만 원이잖아요. 그 120만 원 그리고 세법 장부상 또 100만 원 줄어들었지만 세법은 그냥 처음에 추정한 금액 120만 원 계속 쭉 가는 거니까 120만 원이 1년 내내 있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문제죠. 올해는 1년 내내 있었는데 이 문제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 중간중간에 문제마다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쭉 나오다가 또 이 문제는 365일로 가정한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한 다음에 입금물세율 80% 한금액 있잖아요. 요거를 365일이라는 가정이 없으면 뭘로 해야 돼요? 2024년도니까. 그렇죠. 당연히 366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는 말이 없으면. 이게 366일로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지저분한 숫자가 나오고요. 요거를 360 만약에 이게 아니라 얘를 365일로 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깔끔한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이것도 문제 수가 있는 게 답은 아마 이걸 지금 이렇게 21억 9천만 원을 분자에다 줄 거는 아마도 365일로 해가지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깔끔한 숫자를 내려고 자기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 1년은 365일이라는 가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 문제는. 다른 문제들은 또 막 가정을 했는데 이 문제는 안 했으니까 만약 이거를 답을 했다면 아니다. 1년은 365일이라고 가정이 없으니 오히려 366일로 한 이게 오히려 정답이어야 되고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365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혹시나 이것도 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맞게 하면 모를까 오히려 정답은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딱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아마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숫자를 계산해 보시면은요. 이게 55만 9,342원. 이게 하면 55만 9,342원이 나오고요. 이걸 366일이 아니라 365일로 하잖아요. 그럼 56만 원 깔끔하게 딱 떨어져요. 그냥 딱 보니까 지금 문제 숫자를 이렇게 줬다는 거는 지금 이 출제위원은 답을 요걸로 해가지고 답을 요걸로 지금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아니라 365일로 가정한다는 지금 말이 없으니까 366일로 해야죠. 그러면 다른 문제는 또 있거든요. 1년을 365일로 가정한다. 이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혹시나 불이익을 안 주려고 맞게 하면 모를까. 이걸 정답을 했으면 이것도 답이다라고 얘기하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답을 공개해야죠. 지금 문제마다 문제가 있죠.
1번 풀고 지금 자료 물음 1번 아직 물음 1번 풀고 있는데 물음 1번 푸는데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갑갑하죠? 그래서 지금 요거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24년도 말에 지분법 이익 잡은 거 그러면서 지분법 이익 잡은 거 세법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입금불산이 차변에 투자 주식 20만 원 대변에 지분법 이익 20만 원 잡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24년도의 세무조는 지금 그렇죠. 여기 그 숫자가 이게 예아님이 둘 중에 하나 들어갔는데 이게 오히려 맞다. 이게 오히려 맞는데 제가 볼 땐 답은 요걸로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정답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그냥 맞았다고 해줄 수 있는 거고 답은 요거하고 요거가 이제 거기 세무정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답을 공개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깝깝합니다 진짜. 자, 3번 가볼게요. 3번도 또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물음 1번에 지금 자료 1번 가지고 물음 1번을 푸는데 그 자료 1번에 자료 1, 2, 3이 다 문제가 있다니까요. 자, 3번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3번 봐볼게요. 3번도 문제도 컸어요. 좀 이렇게 보니까 3번 자료를 가지고 질문이 좀 2개가 있는데 세무정도 하고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금액이 얼마인지도 물어보고요. 자, 한국은 여기 3번 자료 보니까 한국은 동광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장부가액을 추정가로 처리하고 있다. 동광의 주식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22년도 1월 5일 날 동광의 주식 750주. 이게 지금 말이 없는데 이게 지분율이겠죠. 그러니까 25% 이렇게 그러니까요. 문제도 좀 이게 25%로 딱 쓰면 뭐 이게 지분율이라는 표현도 없고 참. 아무튼 750주를 900만 원에 취득을 했대요. 응? 그러니까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난이도든 낮은 난이도든 문제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너무 문제가 많다니까요. 이것도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주당 액면가액 얼마입니까? 10,000원이고요. 얘를 900만 원에 취득을 했대요. 23년도 3월 31일 날 동강의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무상주 500주를 수령했대요. 잉여금 자본 전입의 총 재원은 다음과 같다. 자, 거기에 합병 차익이 들어왔어요. 이건 이제 그 2차 수업 때 뭐 유예반 수업하고 동차 때는 합병은 동영상으로 수업 이렇게 대체하고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합병 차익의 구성 내역에 대한 그 설명을 합니다. 한번 설명을 하고 그때 합병 차익의 구성 내역에 이게 이익여금의 재원이 되는 그러니까 의제배당의 재원이 되는 것들이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450만 원을 지금 이렇게 했으면 총 600만 원 중에서 450만 원을 지금 자본전입한 거잖아요. 일부분만 자본전입했을 때 그럼 의제배당 해당하지 아니한 재원이 먼저 자본전입되고 의제배당 해당하는 재원이 나중에 자본전입된다. 그러면 지금 그 합병차익의 구성 내역이 다음과 같은데 자기주식 처분이익 의제배당 재원 맞고요. 이익잉여금 승계한 거 의제배당 재원 맞고요. 이 합병평가차익이 이게 자산조정계정 말하는 거거든요. 자산조정계정 의제배당 재원 맞고요. 감자차익은 의제배당 재원이 아니죠. 이렇게 얘네들이 있는데 순서는 이게 총 600만 원인데 그중에 450만 원은 여기서부터 먼저 의제배당 아닌 재원부터 먼저 자본입되고 의제배당 재원에서는 그러면 300만 원만 자본입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 그래서 이 중에 450만 원 중에 의제배당이 아닌 거 150만 원, 의제배당인 거 300만 원. 이렇게 지금 재원분석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재원분석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토지 재평가 적립금 500만 원인데 토지는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는 1%의 재평가세가 적용되고 그전에는 3%의 재평가세가 적용되는 거라서 섞여 있거든요. 섞여 있네요. 지금 토지에 대한 재평가 적립금 몇 가지는 오케이. 근데 그게 3%하고 1%가 7대3. 그러면 이것도 500만 원도 또 둘로 나눠가지고 70%에 해당되는 건 3%짜리니까 의제배당 재원이 아니죠. 350만 원은 의제배당 재원이 아니고 30%는 의제배당 재원이 1% 재평가세가 적용된 건 의제배당 재원이고. 자, 문제는 얘예요. 주발초인데 이게 올해 개정돼 가지고요. 이익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의 주발초는 올해 개정된 거죠. 올해부터는 이익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의 주발초는 이거는 원래 실질이 주발초가 아니라 이익여금이니까
실질이 이익요금이니까 이거 의제배당 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언제를 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 처음에 가정을 할 때 23년도도 24년도의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라고 가정한다. 말이 있었어야죠. 그게 없었기 때문에 23년도에 자본주의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얘가 존재하지 않았기 이게 이익용으로 상환된 상환주식의 주발초 이거 의제배당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올해 개정된 거기 때문에 그냥 주발초의 자본 전입은 23년도에서는 의제배당 지원으로 안 받단 말이에요. 물론 실질이 이익잉여금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직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그럼 이거 물론 이거를 이제 의제배당 지원이 아닌 걸로 해버리면은 주식수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주식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이 나와요. 0.5주로 0.5주로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주식을 찢어서 줄 수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이거를 출제자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 반영하려고 했으면 24년도 걸로 하든가 아니면 23년도라면 24년도의 개정 내용이 23년도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야죠. 예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올해 개정된 내용인데 자료는 전년도 자료부터 주고 싶은 거 준 거야. 그래서 24년도의 개정 내용이 23년도에도 적용된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3년도의 자료도 24년도의 개정 내용으로 문제를 풀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답을 공개해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틀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의제배당 지원으로 안 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공부를 오히려 한 23년도네? 페이크인가? 그러니까 지금 답을 뭘로 한 거예요? 지금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교수님 지금 문제 출제 위원은 당연히 주발초 이거 이번에 개정된 내용 아느냐 이거 물어보려고 문제를 냈던 거기 때문에 의제배당 지원을 했겠죠. 근데 이걸 의제배당 지원으로 안 하면 이제 비율이 달라지는 거니까 세무적 금액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다 달라집니다. 싹 달라지는데 답을 그것도 맞았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얘기한다면 아닌 걸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건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1, 2, 3번이 다 문제 있다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주식 소각이익도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제대로 나왔어요. 이거는 소각일이 2022년도 6월 30일인데 2023년도 3월 30일 날 자본조입한 거니까 소각일부터 2년 내에 자본조입한 거잖아요.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자기주식 소각이익 3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 아무튼 뭐 소각일로부터 2년 내에 자본조입한 거니까 다 의제배당 재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의제배당 재원과 아닌 재원을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이것도 의제배당 재원이라고 보고 문제를 푼 거, 해설제는 그렇게 올라가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3번에 지금 의제배당 해당 재원 분석부터 먼저 한 거죠. 의제배당 해당하는 재원 해가지고 얼마? 300만 원, 150만 원, 250만 원, 그리고 800만 원. 그렇죠? 그게 이제 의제배당 재원이 되는 거죠. 의제배당 재원은 계산해 봤더니 300만 원, 150만 원, 250만 원, 800만 원. 그러면 의제배당 하는 재원이 1,500만 원. 의제배당이 아닌 재원은 여기 150만 원과 그죠? 여기 350만 원 합계 50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율대로 한다면 75%, 25% 재원 분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의제배당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내가 총 몇 주를 받았는데요. 500주 중에 75%. 그래서 의제배당 금액은 500주 중에 75%가 의제배당 해당하는 무상주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25%는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액면가액은 10,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의제배당 해당 무상주익수에 10,000원 곱한 거. 그렇죠? 이게 의제배당이 돼야 되는 거죠. 375만 원. 금산입하고 유보 또 써야 되는 거고요. 3월 31일 날. 그죠? 그리고 10월 1일 날 처분을 또 했어요. 보니까. 처분하고요. 처분가액 250주를 처분했대요. 그래서 주당 15,000원에 처분하고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처분 손익으로 회계처리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장부상 어떻게 회계 처리했다고 그냥 알려준 거죠. 장부상 처분손익을 해가지고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처분했으니까 이때 처분손익 잡은 거, 그러면은 지금 몇 주를 처분했냐면 이것도 다 언제예요? 23년도죠. 23년도에 처분해가지고 처분손익 한 거에 대해 세무정이 떴는데 어차피 24년도에 지금 우리는 답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23년도에 지금 이렇게 됐고 23년도에 처분했을 때에 지금 250주니까 주식이 지금 총 몇 주예요? 주식이 총 지금 처음에 1000주 갖고 있다가 처음에 지금 몇 주였었죠? 처음에 750주였다가 500주를 수령했으니까 750주였다가 500주를 수령했는데 그 중에 250주를 팔았어요. 1250 중에 20%를 처분했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처분 시에 이거 20%만큼 세무정이 떴겠죠. 입금불산입 요거에 이제 20% 세무정 해가지고요. 75만 원, 375만 원에 20%에서 75만 원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떴겠죠. 근데 이제 이건 23년도 얘기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 24년도에 뭘 했느냐 그렇게 해서 24년도에 동강이 유상감자를 실시했네요.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한국은 보유주식 중에서 500주를 반납하고 지금 몇 주가 있는데요. 1250주에서 250주를 처분해가지고요. 현재 몇 주가 있죠? 1000주가 있는데 그 중에 500주를 반환하고 감자 대가로 주당 2만 5천 현금을 받은 거고 8월 9일에 받았는데 자본감사 결의일이 중요한 거죠. 7월 31일 날 자본감사 결의일이 이제 수입 귀속식이니까 그때 이제 한국의 회의 처리가 2만 5천 원 곱하기 500주 하는 거니까 1,250만 원 현금 받았고요. 그리고 금융자산 360만 원 그리고 처분이익 890 이렇게 지금 회계 처리했대요. 이렇게. 자 그럼 일단 그럼 24년도에 7월 31일 날 자본의 감소 장부상 회계처리는 떠 있고요. 그럼 내가 받는 대가 1,250만 원에서 소멸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을 뺀 금액 이게 의제배당이 된다는 거죠. 자, 23년도 처음에 취득한 게 1월 5일 날 750주를 잠깐 비워놓을게요. 750주를 900만 원에 지금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한 주당 취득 금액이 얼마냐면은 12,000원이죠. 750주를 900만 원 취득했다고 했으니까 중간에 처분했기 때문에 중간에 좀 비워둔 겁니다. 23년도 3월 31일 날 지금 무상주를 500주를 취득했는데 그 500주 중에서 75% 그러니까 500 중에 375주는 500주 곱하기 75% 걔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무상주니까 세법상 액면가액 10,000원을 곱한 금액이 취득가액이자 그때 당시 의제배당이었던 거죠. 375만 원만큼 세법상 취득가액이자 그때 당시 의제배당이었고요. 나머지 125주는 의제배당이 아닌 주식이 그냥 빵원짜리였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지금 23년도 10월 1일 날 이 중에 250주를 처분했죠. 그럼 지금 현재 몇 주가 남아 있냐면 24년도 7월 31일 현재 지금 1000주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1000주 중에서 지금 500주가 소각된 거고요. 근데 그 지금 여기 이전에 750주, 375주, 125주에서 1250 중에서 250주를 처분했는데 1250 중에 250주가 아까 20%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모든 주식들이 평균적으로 처분된 걸 봅니다. 이 지금 7월 30일 날 남아있는 이 1000주에 이 단계 소각주의 특례를 적용하려면 이 빵원짜리 주식이 몇 주가 있는 거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모든 주식이 다 20% 모든 주식이 평균적으로 20%씩이 처분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80%가 남아있는 거니까 750주에 80%가 현재 남아있고요. 600주, 375주에 80% 300주, 125주에 80% 100주. 지금 현재 1000주를 구성하는 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빵원짜리 주식이 몇 주가 있는지 1000주 안에 빵원짜리 주식이 몇 주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500주가 소각됐으니까 100주는 빵원짜리가 소각된 거고요. 나머지 400주는 이제 평균값이죠. 얘하고 얘의 평균값. 평균값인데 처분 전에 평균값이나 처분 후에 평균적으로 처분됐으니까 처분 후의 평균값이나 처분 전의 평균값이나 평균값은 같죠. 그래서 여기 평균값 어떻게 할 거냐? 평균값은 그냥 처분 전 바로 보이니까 이게 또 딱 안 떨어졌어요. 두 개 합하면은 1275만 원. 1275만 원을 750주하고 375주니까 두 개 합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1125주. 이게 이제 평균값이 되는 거죠. 처분 전의 평균값이나 처분 후의 평균값이나 평균값인데 이게 이제 딱 안 떨어졌던 거죠. 평균값이. 그죠? 이게 11,000 그러니까 이게 딱 이걸 좀 신경 써서 내라는 거죠. 11,333.3333 이때 딱 안 떨어졌어요. 11,333.3333 이걸로. 그럼 소멸주기세법상 취득가액은 얘는 100주는 빵원, 400주는 이렇게. 제발요, 좀 딱 떨어지는 숫자로. 지금 문제에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아까 여기도 지금 이 재원 분석할 때 문자가 있었잖아요. 지금 24년도 개정 내용인데 23년도에 문제를 출제해서 지금 또 문제 오류인데 지금 어떻게 뭐 이것도 오류인데. 근데 또 여기 계산할 때 이것도 딱 떨어지지 않게 문제를 내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그거 의제배당 재원 아닌 걸로 하면 그것도 안 떨어져요 또. 안 떨어지고 막 이 주식도 소수점으로 나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차피 딱 안 떨어집니다. 아 눈물 난다니까요. 자 그럼 얼마가 되냐면 얘가 4,500 이렇게 나오죠. 4,533만 3,333원 취득가액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제배당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이잖아요.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은 796만 6,667원이고요.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은 이렇게 796만 6,667원. 요거 이제 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무조는 어떻게 할 거냐? 세무조는 장부상 회계처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법상 산식이 세법상 회계처리라고 그랬죠. 장부상 회계처리 주어져 있으니까 현금 받은 건 똑같고요. 그리고 얘는 장부 대변에 4,533만 3,333원 대변에 나머지 금액 796만 6,667원은 배당금 수익이 되는 거죠. 장부상 회계처리는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갖고 여기가 360만 원인데 그게 아니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500이 아니라 450. 얘가 453만 3천. 그렇죠. 지금 장부에는 360만 원 돼 있으니까 걔하고 하고 차이 나는 것만 세무조정 해주시면 되는 거죠. 세무조정 하게 되면 그래서 왜냐면은 오른쪽 배당 수익이 오른쪽이 더 지금 어떻게 돼요? 장부상 오른쪽이 더 좀 더 커지는 거니까 이금 불산입 해가지고요. 금융자산에 대한 차이 이거랑 360만 원에 대한 차이 93만 3천 마이너스 유보하고요. 그리고 올해 개정돼 가지고 자본의 감소로 인한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은 수입배당금 입금불상입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만 딱 세무조건 뜨고 그리고 의제배당 금액은 796만 6,667원 이렇게 답을 달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물음 1번에 워낙 지금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으로 가볼게요. 물음 2번은 이게 자료 2번 자료들이 쫙 나와 있고요. 자료 2번이 쭉 나와 있고 보니까 물음 2번과 물음 3번 자료 2의 1의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무조정 하라는 거고 물음 3번은 자료 2의 2하고 3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회계처리를 하라는 거고요. 이제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자료 2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국 24기 사업연도의 회계처리 내용이다. 회사는 모든 회계처리를 한국 그러니까 이걸 했다며 참
이거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아래 1, 2, 3의 내용은 상호 독립적이다. 자, 그러면 1번 한국은 24년도 2월 1일 날 제품을 개당 100원에 판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고객이 6개월 이내 제품을 5,000개 이상 구매할 경우에 계약에 따라 개당 가격을 소급하여 8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중에서 한국은 계약 개시 시점에 고객이 임계치인 제품 5,000개 구매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고 거래 가격이 제품당 개당 80원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지었다. 1,000개를 팔면서 그래서 수익금 10만 원에 매출 8만 원에 환불부채. 그렇죠? 어차피 이제 가격 낮추기로 해줬으니까 추정해가지고요 환불부채 2만 원 이렇게 잡은 거죠.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요거 자료 이번에 1번 자료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에 대해서 2월 2일 날 회계 처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자료 2의 1 회계 처리를 기준으로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고객이 제품을 5,000개에서 구매했을 때와 6개월 이내에 5,000개 이상 구매했으면은 그러면 할인이 이루어지는 거죠. 5,000개 이상 구매하지 않았다면은 할인이 안 되는 거죠. 그 모태수를 구분해가지고 근데 이때 회계 처리를 부분 2월 2일 날 회계 처리한 부분에 한해서만 24년도의 세무 조정을 다음에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2일 날에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사실은 근데 이것도 그래요. 이제 12월 말 시점에서는 2월 2일부터 6개월이 이미 지나서 5,000개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무조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아무튼 문제는 2월 2일 날 회계 처리분에 한해서만 둘로 나눠 가지고 세무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아무튼 2월 1일 날에는 이거는 이때 가봐야지 많은 거니까 6개월 지나봐야지 많은 거니까 일단은 2월 1일 날에는 매출 채권 10만 원, 매출 10만 원. 실제로 5,000개 이상 구매가 되면 그러면 할인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매출 애누리가 되는 거죠. 매출 애누리로 해가지고 또는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해가지고 실제로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그 시점에 매출액에서 차감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월 2일 시점에서는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차변의 매출 채권, 대변의 매출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세무조정은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차변의 매출 채권 오케이, 대변의 매출 8만 원이 아니라 세법은 10만 원. 얘는 매출 8만 원에 계약 부채 2만 원 또 있는데 지금 환불 부채 2만 원 또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다 매출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금산입 환불부채 2만 원 똑같이 떠야 됩니다. 이때 2월 2일자에 한해서만 그 2월 2일 날 회계 처리한 부분에 한해서만 세무조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2월 2일 날에는 세법상 일단 차변의 매출 채권 10만 원, 대변의 매출 10만 원. 그죠? 그랬다가 실제로 6개월 내에 5,000개 이상을 구매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금 8만 원밖에 안 받겠죠. 현금 차변에 8만 원, 대변의 수채권 10만 원 없어지면서 그때 이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죠. 매출 애누리 또는 매출 할인해 가지고 차변에 적으면 되는 거고요. 5,000개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그냥 10만 원 받겠죠. 차변에 현금 10만 원, 대변에 매출 채권 10만 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때 가서 또 세무조정이 또 뜨겠죠. 아무튼 이렇게 가나나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물음 3번은 자료 2의 2하고 3번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다음의 경우로 구분해서 24년도의 세무조정을 다음에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양식상 조건 구분에 따른 세무조정이 없을 경우는 없음으로 표시하라. 그러니까 24년도에 세무조정을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의 경우로 구분해가지고 지금 이 다음의 경우로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세무조정만 하라는 거죠. 24년도에 모든 세무조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다음의 경우로 구분해가지고 24년도에 세무조정을 하라는 거죠. 요 구분에 따라서 요때 것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2의 2번은 할인권 사용 시점하고 소멸 시점 이거는 좀 쉬웠죠. 이게 문제 지금 보시면 한국은 회사의 신제품을 고객에게 5만 원의 판매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 내용에 따라 신제품 판매 후에 2개월 내에 5만 원의 한도의 구매에 대해서 20% 할인권을 고객에게 주었다. 한편 한국은 신제품 팔촉 활동의 일환으로 향후 2개월 동안의 모든 판매에 대해서 5% 할인을 제공할 계획인데 해당 할인은 20% 할인권에 추가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한국은 고객의 3분의 2가 할인권을 사용하고 평균 37,500원의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추정을 했다. 그래서 그걸 다 반영해가지고요. 판매 시점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세법은 얘를 인정하지 않죠. 다 매출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판매 시점에
요걸 입금 산입 그렇죠? 4,545원 유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없애주는 거.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얘하고 얘만 물어본 거죠. 할인권 사용 시점하고 소멸 시점 어떻게 할 거냐? 할인권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은 현금 2,400만 원에 매출 그냥 2,400만 원 뜨는 거죠. 계약 부채 요거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 송금 산입 계약 부채 3,636원 마이너스 유보 요거 하면 되고요. 그리고 할인권 소멸 시점의 세법은 계약 부채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없앨 것도 없는 거죠. 송금 산입 909원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할인권 사용 시점과 소멸 시점에 요렇게 할인권의 사용 시점과 소멸 시점에 이렇게 세무조정 해주시면 된다. 요게 여기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자료 2의 3번에 계약 시점과 자산 이전. 요것도 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것도 좀 볼게요.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이제 한국은 주기사 북강에 자산을 판매하기로 하고 24년도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조건에 따르면 자산에 대한 통제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이전될 것이며 북강은 두 가지 지급 방법. 그러니까 계약 서명할 때 100만 원 지급하는 방법 또는 2년 경과 후에 자산을 이전할 때 150만 원 지급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건데 얘는 방법 1을 선택해 가지고요. 100만 원을 지금 계약 시점에 한국에 지급을 한 거죠. 24년도 1월 1일 날 계약했으니까 24년도 1월 1일 날 100만 원 지급을 한 겁니다. 두 가지 대체 지급 선택권을 동등하게 하는 거래의 내재 이자율은 약 22.5%이나 한국은 계약 개시 시점에 한국과 북강이 별도 금융교환을 할 경우 한국과 북강이 별도로 금융교환을 할 때 반영에 대한 할인율은 10%로 판단. 이게 이제 할인율이죠. 할인율 10%로 판단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왜 문제가 된다고 했냐면 물음 이건 3번에 물음 3번에 지금 자료 2의 3이죠. 자료 2의 3 요거에 대한 지금 얘기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24년도 1월에 이제 계약을 했죠. 계약 시점에 장부에는 지금 현금이 들어왔어요. 이걸 처리했죠. 근데 자산 이전에 자산 통제가 이루어지는 건 언제라고 했냐면 그게 내용 보니까 2년 경과 후에 자산이 이전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산을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2년 경과 후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한 거죠. 장부상 회체를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세법상 회체를 이제 비워두고 세무조정할 건 비워두고 24년도 말에 장부상 회처리만 지금 둘만의 금융교환을 했을 때의 할인율이 10%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할인율만큼 이자 비용 이거 10%니까 10만 원하고 계약 부채가 10만 원. 그때 세법상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25년도 12월 31일에도 이제 계약 부채가 24년도 말까지 11만 원인데 1년 또 더 지났으니까 11만 원의 10% 그러니까 110만 원의 10%에서 11만 원 이렇게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6년도 1월 1일 날 이제 2년 됐죠. 2년 돼 가지고 자산이 이제 이전된 거죠. 이때 가서 이제 드디어 이전된 겁니다. 자산이 이전돼 가지고요. 이때 와서 이제 자산이 이전됐으니까 계약 부채가 이때 100만 원, 10만 원, 121만 원 이렇게 되면서 이때 와서 이제 이게 매출 이렇게 된 거죠. 이때 와서 매출 수익이 된 거죠. 그래요. 수익. 지금 장부상 어떻게 했는지 한번 지금 제가 쭉 회계 처리 한번 해드린 거예요. 장부상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지금 그죠? 수익해가지고
수익을 회계처리 좀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여기에서의 문제점은요. 지금 이 자산이 재고 자산이 세법상 어떻게 할 거냐잖아요. 장부상은 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장부상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정해져 있는데 요게 세법에서는 이 자산이 재고 자산이냐 재고 자산 이외의 자산이냐 부동산이냐 에 따라 가지고 세법은 달라요. 만약 재고 자산이라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자산인지를 줬어야 돼요. 세법은 회계학계에서 회계처리 문제 좋았어요. 이런 회계학 회계처리 가지고 세법상 어떻게 할까 좋았는데 세법상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세법에서의 판매 손익이잖아요. 세법에서의 자산의 판매 손익은 그 자산이 재고 자산이냐 재고 자산 이외의 자산이냐 둘로 나눠지잖아요. 정답 공개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아마도 재고 자산으로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자, 재고 자산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재고 자산은 인도일 사용 가능일 날 재고 자산의 경우는 그때 그러니까 2년 뒤 이때가 손익 귀속시기니까 현금 받은 거 있죠? 현금 받은 거는 그냥 선수금이 됩니다. 즉 계약 부채가 되는 거죠. 재고 자산이라면 이게 세무조항에 안 뜨져 있대.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죠. 세법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거 없애주는 세무종 송금불산입 계약 부채에 대한 차익 10만 원 유보 이런 거 존재하지 않으니까 송금불산입 계약 부채에 대한 차익 11만 원 유보 했다가 이때 와서 이제 선수금이 현금 100만 원 없어지면서 이게 매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매출 원가는 빼고 지금 매출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세무조항이 요거 없애주는 거. 소금산입, 음산입 21만 원 계약부채에 대한 차이 21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러니까 지금 재고 자산으로 지금 물어봤다면 계약 시점과 자산 이게 자산 이전 시점이잖아요. 계약 시점에 세무조항 없고요. 자산 이전 시점에는 이렇게 그동안 계약 부채, 소금산 유보한 것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소금산입 계약 부채에 대한 차익 21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게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이라면요. 그죠? 그러면 또 문제.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이라면 세법 어떻게 할 거냐? 세법은 넷 중에 빠른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대금 청산일, 그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대금이 이때 청산됐잖아요. 100만 원 이때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이라면 세법에서는 지금 세법에서는 요때 다 입금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세법은 이때 현금 받은 거가 대금 청산이 돼버렸으니까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입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종이 얘는 계약부채인데 얘는 입금이니까 입금 산입 이제 세무종 뜨는 거죠. 계약부채에 대한 차이 100만 원 이때 유보가 뜨고요. 그죠? 요때도 어떻게 돼요? 세법상 이제 이때 입금 이미 잡았잖아요. 장부에는 계약부채 수익이 잡았는데 세법은 이때부터 입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입금으로 다 미리 이때 넷 중에 빠른 날이 이때니까 대금 청산 됐잖아요. 지금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이었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재고부채 된 거 세법은 이미 이제 이때 입금 다 잡았으니까 인식할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세무종 뜨면은 중간중간에 똑같이 떴고요. 떴고 이때 와서 소금산입 21만 원 다 되는 거죠. 121만 원 이게 121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100만 원 유보에 10만 원 유보에 11만 원 유보에서 121만 원 유보가 이때 와서 추인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정답 공개해야 된다니까요. 이 자산이 재고 자산이라면 지금 이게 맞아요. 빨간색 요거. 요때 계약 시점에는 세무조항 없고 자산 이전 시점에는 송금산입 21만 원 마이너스 유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이라면 세법은 넷 중에 빠른 날 손익을 인식하는 거니까 이때 대금이 청산돼 버렸으므로 세법은 이때 입금이 되는 거니까 입금산입 뜨고 이때 와서는 송금산입 이게 다 세법상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121만 마이너스 유보가 떠야 되는 거죠. 답을 뭘로 했는지 봐야 돼요. 지금 이 분홍색만 아니라 이 형광색 있죠. 요걸로 한 것도 다 맞았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문제 1번에만 하더라도 지금 문제 소지가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자, 자료 3번입니다. 자료 3번으로 이제 물음 4번을 푸는데 물음 4번 자료 3번을 이용해서 내국의 24개 사면도의 세모종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자료 3의 1의 세모종은 공정가치 회계처리 부분만을 제시하고요. 자료 3의 2 중 이미 세모종된 부분은 표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자료 3의 1, 자료 3이 지금 1하고 2하고 지금 나눠져 있는데 1은 지금 회사채 요것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이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것만 이것만 세무적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공정가치 평가에 대해서 하는 거 요거 세법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왼쪽 없애주고요. 오른쪽 기억은 당연히 기타 포괄 손익이니까 오른쪽 없애주고 그래서 왼쪽 없애주는 거니까 송금산입 금융자산에 대한 차이 350만 6,210원 마이너스 유보에 오른쪽 거 다 없애주는 거니까 입금산입 기타 포괄손익 똑같죠. 300 두 개 합하면 350만 6,210원에 기타 포괄손익이니까 기타 해가지고 요거 세무종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요것만 세무종 해주시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2번은 자료 3번에 1번 1은 그거 세무종 2개 이중 세무종 들어가면 되고요. 자료 3의 2 자료 3의 1과 자료 3의 2는 지금 따로따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료 3의 1은 그 2개 자료 3의 2만 하시면 돼요. 이제 자료 3의 2 물으면 4번 자료 3의 2 자, 내국의 건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년도 2월 1일 날 신축 공사를 착공해서요. 24년도 6월 30일 날 완공했습니다. 자, 별도의 말이 없으면은 이런 거는 오케이. 별도의 말이 없으면 완공 시점부터 사용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딱 봐도 감가상각 지금 시분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완공됐으니까. 감가상각 시분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헷갈려요. 6월 말에 완공됐으면 6월 말부터 사용되는 거니까 하루만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는 거잖아요. 감가상각 시분 계산할 때 월수 계산은 6월 달 하루만 있더라도 6월 달 한 달로 보는 거기 때문에 7개월로 보는 거죠. 7개월로 봐가지고 감가상각 시분 계산할 때 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7개월로 하는 6월 달도 한 달로 봐야 되는 거니까 7개월. 아무튼 그런데 신축 공사를 위해서 차입한 차입금은 전액 본사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해서 사용했으며 건설자금이잖아요. 지금 23기에 2천만 원만큼 건설자금 이자 해당액인데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 처리했으니까 23년도에 얘가 어떻게 됐겠어요? 송금불산입 건설자금 이자 유보가 됐을 거고요. 24기에는 지금 완공됐잖아요. 그러면 전기까지 수업 시간에 풀었던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문제 몇 번 풀어봤고 문제 따로 만들어서 풀어도 봤죠. 전기까지는 건설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발생한 이자 자산 취득로 해서 건설자금이자 차입원가 자본한 거 소부세 유보한 금액이 완공된 해에 감가상각 시분 계산할 때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올해 24년도 넘어올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건설 중인 자산으로 했었어야 되는 걸 이자 비용한 거니까 요 금액만큼 자산이 더 커져야 되는 거니까요. 요거를 자산으로 했는데 비용 처리한 걸로 봐가지고 전기의 직생각 의제액으로 보는 거죠. 요거를 얘를 감가상각 시분 계산할 때 전기의 직생각 의제로도 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뭘로도 본다고 그랬죠?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 없어지고 건물로 바뀌는 거니까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자금 이자에 대한 그 유보를 건물에 대한 유보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가상각 시분 계산했을 때의 시인 부족액이 뜨면 그러면은 그 유보 잔액을 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 이제 없어지고 건물이 되는데 다 추인할 거냐? 건설 중인 자산 없어졌으니까 아니면 건물로 대체된 거니까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유보를 건물의 유보로 바꿀 거냐? 후자라고 그랬죠. 건물에 대한 유보. 전기에서 이월된 이 건설자금이자 유보를 전기에서 이월된 상각부인액 유보로 보는 거죠. 기억나시죠? 수업 시간에 문제 풀고 강조했던 부분인데 나왔어요. 이런 애들은 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전기의 직생각 의제와
전기에서 유발된 상각분의 유보잔액 역할을 한다. 이런 두 가지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올해 각각 시분 계산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24년 24기에 이제 또 1,000만 원만큼의 지금 이자 이것도 지금 이자 비용이 발생했는데 지금 8월 말까지 전액 상환 이게 8월 말까지의 이자예요. 근데 지금 완공이 언제 그렇죠. 6월까지 완공됐으니까 그냥 이자는 월할 계산해 가지고요. 이자는 월할 계산해서 8개월치인데 8개월치 중에 6개월치니까 8분의 6. 지금 1,000만 원을 전부 다 이자 비용을 했대요. 그러면 6월까지는 자본화해야 되는 거고요. 7월달, 8월달 2개월치는 그냥 이자 비용 오케이죠. 그럼 이 중에 지금 자본화해야 될 금액은 750만 원은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자 비용한 거니까 얘는 단기에 24기에 직상각 의제가 되는 거죠. 250만 원은 얘는 직상 의제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죠. 이자 비용 했는데 이자 비용 된 거니까 1,000만 원을 8월까지의 이자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의 이자만 직상 의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또 건물의 건설 중에 발생한 기업무 추진비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이 1,800만 원이 있고요. 이 금액 중에서 기업 업무 추진비 소금세입에 따라 이미 세무조정된 금액은 8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산 계상 기업 업무 추진비, 자산 계산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총금 물사입에 따라서 이미 세무조정된 금액 800이 있다. 이건 자산 감액분이죠. 여기에 이미 자산 1,800 중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을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송금 산입 지금 건설 중인 자산, 그러니까 건물이 쉽게 가면 건물이 됐었어야 되는 거니까 건물에서 800만 원 감액한 거죠. 자산 감액분이 있었던 거, 자산 감액분.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금액 4천만 원을 장부상 수준비로 처리했대요. 4천만 원을 장부상 수준비로 처리했어요. 올해 취득한 첫 해기 때문에 600만 원 미만만 보면 되는 거죠. 6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직상각 이것도 단기에 24기에 직상각 의제가 적용되는 거죠. 직상각 의제. 직상각 의제가 24개 두 개가 있네요. 750만 원과 4천만 원.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에서 건물로 대체된 추정가가 지금 50억. 그 50억 안에 800만 원은 건물로 대체가 되면 안 되는 건데 800만 원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감액분도 있고요. 직상각 의제도 있고요. 지금 신고 내용 연수는 40년, 사용도 기한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회사가 계산한 강사비는 이거 하기 전에 자산 감액분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세무조정은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이미 세무조정된 부분은 표시하지 말 것. 여기 송금불세입에 따라서 이미 세무조정된 금액 800만 원은 세무조정하지 말 것. 그 의미거든요. 요거는 이미 돼 있으니까 세무조정하지 말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산 감액분이 송금 산입 자산 감액분이 있는데 요거는 그 답안지에 쓰지 말고요. 그럼 자산 감액분을 추인을 해야 되는데 먼저 자산 감액분 추인을 먼저 하고 각각 시분 계산해야 되는데 자산 감액분이 있으니까 장부상 강사비가 없잖아요. 장부상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자산 감액분을 추인해야 되는 건데 자산 감액분 추인 장부상 강사비가 없으니까 추인할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각각 시분 계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얘기한다면 이거는 먼저 자산 감액분 그리고 자산 감액분에 대한 추인을 해야 되는데 추인할 게 없어요. 장부상 강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시분 계산. 각각 시분 계산하려면 회사 계산 강사비하고 상각범액. 회사 계산 강사비는 결산상 강사비는 빵원이고요. 그리고 단계 직상각 의제가 지금 750만 원, 4천만 원 두 개 합해서 4,750만 원이 단계 직상각 의제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상각 의제 금액에서 지금 4,750만 원. 회사 계산 강사비는 4,750만 원입니다. 자, 상각 범위액은 세법상 취득가액을 알아야 되는 건데 지금 북상 취득가액은 50억이거든요. 그 50억에서 감액분 800만 원은 자산이 아닌데 이 안에 들어있으면 빼면 되고요. 그리고 직생각 의제, 직생각 의제의 누계액인데 지금 단계 직생각 의제 자산으로 했는데 비용 처리한 거 4,750만 원과 정기의 건설자금이자 소금세입 유보한 금액이 각각 시분 계산할 때 정기의 직상각 의제 역할을 한다. 정기의 직상각 의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죠? 정기의 직상각 의제 역할을 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정기 직상 의제 여기 있죠. 정기 직상 의제를 해야 될 금액 2천만 원. 그래서 직상각 의제 누계액이 단기거 4,750만 원에 정기거 2천만 원까지. 전부 다 자산이었어야 써야 되는데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 거니까 비용으로 처리한 거니까 세법상 자산의 추정가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정기에 직상각 의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직상각 의제 누계액 덜 때까지 요게 세법상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세법상 취득가액의 신고 내용수가 40년.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게 문제인데 신고 40년에 몇 개월 6월 30일 날 완공했으니까 6월 30일부터 사용된 거로 보는 거라면서요. 저는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저거는 뭐 오케이. 그러면 12분의 6월 말도 6월 달도 한 달로 보는 거니까 12분의 7이 들어가는 거니까 삼각 범위액이 계산하시면 얼마 되는 거냐면 삼각 범위액 계산하시면요. 7,378만 4 73784 375. 그죠? 73784 375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뭐가 떴어요? 시인 부족이 떴죠. 시인 부족액이 지금 2,600만 원 정도 떴어요. 2,600만 원. 정기에서 그러면 세무조정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정기의 건설금이자 소무세 유보한 금액은 감가상 지분 계산할 때 정기 직상각 의제 역할도 하고 그리고 정기에서 유월된 상각분액 유보잔액 역할을 하고 건설 중인 자산이 이제 건물로 대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의 유보는 이제 건물에 대한 유보로 바꾼 거라니까요. 건물에 대한 상각분액 유보로 바꾸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감가상 지분 계산할 때 정기에서 유월된 상각분액 유보잔액 역할을 한다. 그래서 소금사님 정기 상각부인액 또는 정기 그냥 이걸로 보는 건데 정기의 이제 건설자금이자 상각부인액 추인. 정기에서 넘은 상각부인액이 지금 2천만 원인데 시인 부족액이 2천만 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2천만 원 다 추인하면 되는 거죠. 요거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사님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3의 2번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문제 1번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렸네요. 이제 한번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하나씩. 잠깐 쉬었다가 문제 2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